안녕하세요. 모티북입니다. 오늘 준비한 책은 다산북소에서 펴낸 이나무리 가즈오의 왜 리더인가 입니다. 대한민국 CEO들이 가장 존경하는 경영자, 살아있는 경영의 신 이나무리 가즈오가 60년간 되낸 성공의 주문.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다고 생각한다면 다시 가서 싸우라. 아버지는 그 누구보다 성실한 가장이었다. 납기일은 반드시 지켰고 평일이든 주말이든 늘 인쇄소에 나가 정해진 시간만큼 일을 하고 귀가하셨다. 그런 꾸준한 인품 덕분에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았다. 그런데 아버지는 신중하다 못해 돌다리를 두드려보고도 건너지 않을 정도로 지나치게 몸을 사리는 성격이었다. 아버지의 근면함에 감격한 어느 지인이 무상으로 자동 제대기 도입을 도와주겠다고 나섰는데 수차례 거절하다가 더 이상은 거절하기 어려운 지경이 되어서야 마지못해 도움을 받아들일 정도로 아버지의 조심성은 유별난 구석이 있었다. 게다가 아버지는 돈을 빌려주는 것에는 관대해도 돈을 빌리는 건 아주 질색했다. 폭격으로 본가가 공장과 함께 흔적도 없이 다 타버렸지만 아버지는 자금을 대출받아 인쇄소를 다시 열자는 어머니의 수차례 권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융자를 받지 않았다. 아버지와 달리 어머니는 언제나 적극적이고 공격적이었다. 열악한 상황에서도 늘 행운을 찾아낼 줄 아는 지혜로운 어른이셨다. 고된 업무에 의기소침해져 어쩔 줄 몰라 하는 아버지를 격려하고 때로는 용기를 북돋으며 지탱해 주었다. 내게 어머니는 씻지 않고 밝은 빛을 비춰주는 태양과 같은 존재였다. 창호프 내가 어떤 역경에 부딪혀도 항상 밝고 낙천적으로 뱉어낼 수 있었던 것은 분명히 어머니에게 그런 성격을 물려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어머니는 장사에도 재능이 있어 수완이 아주 좋았다. 전쟁 때 폭격으로 집이 불타버린 후에 완전히 의욕을 잃어버린 아버지를 대신해서 어머니는 자신의 옷을 전당포에 맡겨 생활비를 마련하셨다. 전쟁이 터지기 직전 한창 인쇄일이 번성하던 무렵 아버지가 현금으로만 재산을 모으려고 하자 어머니는 당시 저렴한 매물로 나와 있던 토지나 집을 사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완고한 아버지는 어머니의 의견을 따르지 않았다. 그리고 몇 년 뒤 전후의 심각한 인플레이션과 화폐 개혁으로 인해 현금 가치는 눈 깜짝할 사이에 급락했고 토지와 부동산 가격은 끝도 없이 치솟았다. 이처럼 어머니는 당시 평범한 어른들보다 분명 멀리 내다볼 줄 아는 해안과 그 지혜를 행동으로 옮기는 과감한 실행력을 갖춘 분이었다. 어릴 때 내가 싸움에 지고 울면서 돌아오면 어머니는 언제나 싸움을 하게 된 원인을 먼저 물으셨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옳다고 생각한다면 한 번 더 가서 이길 때까지 싸우고 오거라. 나는 초등학생 때 동네에서 유명한 골목 대장이었는데 한때 같은 반이었던 부유한 집 아이를 괴롭힌 일이 있었다. 담임 선생님이 그 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나와 평범한 친구들을 대할 때와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다. 담임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내가 손을 들고 질문을 하면 제대로 대답조차 해주지 않으면서도 그 부잣집 아이가 질문을 하면 열일을 제쳐두고 상냥하게 응대해줬다. 나는 그런 불공평한 일은 용납할 수 없었다. 나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숨어서 그 부잣집 아이를 기다렸다가 친구들과 에워싸고 괴롭혀 울렸다. 당연히 다음날 바로 선생님에게 불려갔고 심한 꾸지람을 들었다. 그 아이만 편애하는 건 불공평하다고 선생님에게 항변했지만 돌아오는 건 가혹한 주먹질 뿐이었다. 토달지 마라. 그날 어머니는 학교에 불려가 심한 폭언을 듣기까지 했다. 어머니에게 상황을 전해들은 아버지는 일을 마치고 돌아와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내게 이렇게 물으셨다. 너는 어째서 그런 행동을 한 거냐? 나는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선생님이 부잣집 친구를 편애했어요. 그렇게 말하곤 잘못을 빌지 않고 가만히 밥상을 노려봤다.
그랬더니 아버지는 너는 옳다고 생각한 일을 한 게로구나 라고 한마디 말씀하시고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수저질을 하셨다. 나의 작은 정의를 아버지가 아무 말 없이 인정해 준 것이 무척이나 기뻤고 그런 아버지가 더없이 든든하게 느껴졌다. 경영을 하다 보면 수많은 갈림길에 서곤 한다. 그리고 어떤 선택은 끝을 알 수 없는 투쟁과 갈등을 야기한다. 나는 지난 수십 년간 크고 작은 기업체의 대표들과 교류했다. 그리고 불편한 상황을 자초하는 것이 두려워서, 누군가와 지긋지긋한 공방을 나누는 것이 두려워서 쉬운 길을 택하는 경영자들을 숱하게 봐왔다. 그들은 그것이 좀 더 수월하고 합리적이라며 계속해서 싸우는 결정을 뒤로 미뤘다. 잠깐의 고통이 두려워 그 고통을 영원히 유예하며 외면했다. 그러나 리더는 결단을 미뤄선 안 된다.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면 더욱 미뤄선 안 된다. 나는 일을 할 때 옳음과 그름이 아닌 쉬움과 어려움을 기준으로 삼아 중요한 결정을 내린 적이 한 번도 없다. 일을 쉽게 하거나 어렵게 하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다. 일단 지금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경영자로서 판단하기에 좋은 일이라고 확신한다면 언제든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 내가 옳다고 생각한다면 다시 가서 싸우거라. 나는 힘들고 난처한 상황에 직면해 어려운 결단을 내려야 하는 순간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해주신 말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곤 한다. 옳은 일은 옳다고 말하고 그런 일은 허용하지 않는다. 나는 사회에 촉발을 내딛고 일을 시작한 뒤 이 원칙을 늘 고수했다. 이해 득실이 아니라 당위를 근거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나뿐만 아니라 계열사 임원들에게도 절대 타협이나 영합을 허용하지 않았고 옳다고 믿는 길을 똑바로 걸어가라고 독려했다. 수많은 사람의 운명을 쥐고 있는 경영자는 오직 정면으로 문제를 돌파하는 방법 외에는 선택할 수 있는 패가 없다. 파인 세라믹 기술자로서 사회생활을 시작한 나는 마침내 독자적인 신재료 개발에 성공했고 그 재료를 사용한 제품을 생산하는 신설 부서의 주임으로 발탁되었다. 아직 20대 중반의 젊은 리더였기 때문에 팀원 중에는 나보다 연장자도 꽤 있었다. 당시 근무하던 회사는 오랫동안 은행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던 적자 회사였던 탓에 직원들에 대한 처우가 좋지 않았고 1년 내내 노동쟁이가 끊이질 않았다. 당연히 직원들의 책임감이나 사기도 형편없이 떨어져 있었으며 잔업수당을 받으려고 불필요한 야근에 열을 올리는 직원도 많았다. 하지만 그렇게 자신의 입속을 챙기려 회사의 제도를 악용하다가는 실적을 올리기는커녕 점점 더 악순환에 빠질 게 뻔했다. 그래서 나는 젊은 직원들 중에 업무에 태만한 자가 있으면 대놓고 심하게 꾸짖기를 서슴지 않았다. 이런 내 모습을 보고 어느 선배가 충고를 했다. 모두 옳은 소리긴 한데 넌 너무 엄격해. 조금만 손을 놓아도 된통 야단을 맞으니 젊은 친구들이 자네를 어려워하고 싫어하는 거야. 그들의 입장도 조금 이해해주면서 일해야 하지 않겠어? 일리가 있는 조언이었기에 나는 며칠 고민을 했지만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도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무책임하게 방관하는 태도를 용납할 수는 없었다. 내 말이 후배들의 반감을 살지도 모르지만 결코 틀리지 않아. 역시 옳은 일은 옳다고 주장해야 돼. 비록 당장은 역풍을 맞을지라도 멀리 보면 매사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 모두에게 이득이 될 것이라고 나는 확신했다. 어떤 때는 마치 깎아지른 절벽을 혼자서 수직 등반하는 기분이 들기도 했다. 절벽이 아무리 높아도 내가 확신하는 길인 이상 혼신의 힘을 다해 똑바로 올라갔다. 오로지 정상만 바라보며 정도를 걷는 내 모습을 지켜본 동료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지으며 나를 멀리했다. 그러다 어느덧 옆을 돌아보니 나 혼자서 암벽에 달라붙어 있었다. 종종 무섭도록 외롭고 비참했지만 나는 그래도 정면으로 돌파해 문제를 해결할 줄밖에 몰랐다. 내가 그런 성격이다 보니 노조 사람들과는 언제나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당시 나는 회사의 월급을 받는 피고용자에 불과했지만 그럼에도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려면 우선 열심히 일해서 회사를 발전시키는 것이 먼저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따라서 시도 때도 없이 파업만 일삼는 노조 간부들에게 나는 눈의 가시와도 같은 존재였을 것이다. 그리고 결국 사건이 터졌다. 제대로 일도 안 하면서 늘 불평불만을 입에 달고 사는 직원이 우리 부서에도 한 명 있었다. 아무리 주의를 줘도 듣는 신용조차 하지 않기에 참다 못해 그를 불러 이렇게 말했다. 그만큼 말해도 알아듣지 못한다면 당신은 더 이상 이 회사에 필요 없습니다. 당장 그만두십시오. 이 발언이 회사에 퍼지자 노조 간부들은 길길이 날뛰며 내게 몰려와 해명을 요구했다. 그 직원은 저런 애송이 따위에게 나를 해고할 거라는 없어 라고 빈정거리며 내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조합원들은 몹시 흥분해서는 점심시간에 나를 회사 광장으로 데리고 나가 포장용 상자 위에 세우고는 삿대질을 하며 욕하기 시작했다. 이자는 회사의 첩자다. 우리를 실컷 부려먹으면서 회사의 비위만 맞추고 있다. 이런 놈이 있으니까 약자인 노동자들이 착취를 당하고 고생하는 거다. 이런 인간이야말로 처단해야 한다. 말도 안 되는 트집에 결국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단호하게 말했다. 알겠습니다. 제가 업무 시간에도 일하지 않는 무책임한 직원보다 쓸모가 없다면 당장 회사를 그만두겠습니다. 회사 간부가 중재를 했지만 사건은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다. 그날 밤 목욕탕에 갔다가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에 조합원 몇 명이 숨어서 기다리고 있다가 내게 문매질을 하려고 덮쳤던 것이다. 세면도구를 끌어안고 기숙사로 도망쳤지만 나는 뒤쫓아 기숙사 안까지 몰려든 그들과 한바탕 몸싸움이 일어났고 그 와중에 나는 현관 유리문에 이마를 세게 부딪혀 미간 부위가 찢어졌다. 깊이 벌어진 상처에서 피가 줄줄 흘러내려 내 얼굴은 금세 피 범벅이 되었지만 나는 너무나 분해 피를 닦을 생각도 하지 않고 그들을 가만히 노려보기만 했다. 무력 앞에서도 기죽지 않은 나의 노기에 움찔한 것인지 그제야 조합원들은 몽둥이를 집어들고 자신들의 숙소로 물러갔다. 아마 그들은 이만큼 헛줄을 냈으니 이내 모리는 더 이상 회사에 나오지 못할 거야 하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다. 다음날 내가 머리에 붕대를 감고 나타나자 그들은 소스라치게 놀랐다. 지금도 그때 모습이 생생히 떠오른다. 이렇게 유혈 사건이 벌어지자 나를 건드리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다. 옳은 일을 관철하고자 할 때 응원해주는 사람보다 비웃거나 중상모략하면서 발목을 잡는 사람이 훨씬 많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다. 그래도 옳은 일은 소신껏 그대로 밀고 나가야 한다. 어쩌면 우리는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에 오히려 더 자주 역경을 만나는 것인지도 모른다. 사이고 다카모리의 어록집 난슈 옥류훈에는 이런 글이 실려있다. 길을 가는 사람은 아무래도 공경과 재난을 만나기 마련이다. 그것이 두려워 집 밖으로 나오지 않을 것인가? 어떠한 힘든 상황에 처하더라도 그것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또는 자신이 죽을지 살지 따위에 연연해서는 그 무엇도 시도할 수 없다. 사람은 아직 도래하지 않은 두려움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근거 없는 비난과 몰락에 시달리고 있는가? 본래 다다라야 할 정도를 묵묵히 걸어가고 있기에 고난과 역경이 찾아온 것이다. 그것은 하늘이 당신의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재련하기 위해 내려준 기회라고 생각해도 좋다. 그런 기회를 통해 우리의 혼은 맑아지고 인생은 풍성해진다. 그러니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라. 당신이 아니면 누가 그 말을 하겠는가?